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10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45%, 5년물 LPR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자 육아용품, 육아 콘텐츠 등 저출산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기 성남 HD 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DB하이텍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입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전장용 반도체로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이 의뢰했습니다. 다른 전장용 반도체 관련주로도 온기가 확산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을 했죠. 그래서 영국 지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영국 5월 CPI가 2%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3년 만에 목표치에 도달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2022년 10월에 무려 11.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우하향 그래프를 기록하게 되면서 드디어 목표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이 BOE 기준금리 쪽에서는 그래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물가 둔화세에 대해서 확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럽 증시 움직였을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77% 약세를 보이는 안타까운 흐름 가져갔는데요. 지금 딱 총선이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당이 아닌 극우 정당과 이나 좌파 연합 쪽에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번에는 또 EU에서 재정 적자에 대해서 경고를 꺼내 놓은 것이죠. 사실 지금 현재 프랑스는 굉장히 취약한 재정 상태입니다. 공공부채 쪽에 있어서 무려 110%를 웃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강세 보이면서 출발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선 우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투톱이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 그렇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1%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ENS와 합병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쪽에서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내 놓으면서 상한가 터치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도 상한가 안착, 그리고 동방도 20% 가까이 장중에 치솟는 모습 움직였는데요. 바로 영일만 이슈였습니다. 정부가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영일만을 횡단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두 주체 모두 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세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만 반대로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860은 조금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 중에서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부터 들썩였던 쪽은 저출산인데요. 잠시 후에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중 4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이고 그리고 현재는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 했을 때 제가 먼저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었습니다. 0.72명인데요. 역대 최저치인 동시에 OECD 중에서도 단연 꼴등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먼저 가임 여자 1명당 합계 출산율이 1970년대는 보이시는 것처럼 4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시작되면서 정말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이 유지 수준인 2명도 깨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0.6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0.6명에 대한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자 100명, 남자 100명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한 60명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 세대는 18명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한 세대 반에 걸쳐서 200명이 18명이 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슈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3대 핵심 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양육, 마지막으로 주거 부문이 있었는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육아휴직 부문에 있어서는 남성이 사용하는 그 율이 지금 현재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이것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첫 3개월 급여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무상교육 돌봄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거 부분에 있어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정규장에서도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는 것처럼 1%대, 2%대 밖에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윗거리를 정말 길게 달았다는 점, 그리고 음봉 전환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깨끗한 나라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 시도까지 나왔었는데 캐리소프트는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은 모습, 그리고 깨끗한 나라는 아쉽게도 상한가 풀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기세가 좋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2,8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코스피 주식 상승에 견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 기조를 보여줬고요. 총 금액만 살펴보니까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의 상관계수가 83% 정도로 우리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수급 주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결정이 되고는 있지만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로 수급이 쏠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통해서 기준점 잘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혼조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 기조 보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요. 반도체 대표 주단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근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속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모멘텀 어떤 걸 체크해 볼까요, 대표님? 네,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이제 그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동안 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액티브 펀드가 들어오면서 주주 재고, 환원 재고 이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그 물적 분할하는 부분도 반대했고 그걸 이제 취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결국 펀드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거의 1년간에 가까운 주가 하락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 최근에 뭐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HBM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어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은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네.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H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권에서 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슬라향 반도체 공급이 진행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했고요. 이게 사실 단독 보도라서 최근에 이제 단독 보도가 좀 뉴스가 삭제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단독 보도가 또 사실 무근으로 또 밝혀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단독 보도 사실 신뢰성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워낙에 오랫동안 네. 하락을 이어왔고 또 섹터가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런 모멘텀을 타면서 굉장히 강한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네. 뭔가 모멘텀이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테슬라랑 뭐가 한다 네. 이런 게 붙으면 주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 6만 원이라는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시세가 오늘 뭐 상한가를 들어갈지 아니면 뭐 조정을 또 받았다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그 한 1년간의 거래 대금 한 7천억 정도 이런 거래 대금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이런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에서 네. 실질적으로 만약 테슬라의
이런 반도체를 납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분명 쉬어가는 구간들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 이슈로 오늘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이전에 또 상승 기조를 보였던 이유가 주주환원 정책 기업 가치 재고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 모멘텀에 따라서도 주가가 조금 더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네. 형태 모습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주주들에게 이제 환원을 해주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워낙에 이제 그 주주들에게 안 좋은 쓴소리를 많이 네. 받았었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또 같이 또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까지 또 부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각될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는 해운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해운주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우리가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HMM이나 기타 벌크선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그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 전망이 우선은 밝아지고 있다는 것. 우리 같은 경우에는 HMM 역시나 컨테이너에 있어서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전망치는 여전히 좋습니다. 1분기보다도 대략 50%가 넘어서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는 노선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왕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선박에 대한 신규 물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사전에 예약률 자체가 지금 높은 거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운임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주가 흐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니까 뭐 흥하윤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 HMM의 경우에도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추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HMM 주가가 한 단계 빠진 이후로 네. 오늘도 그렇지만 역시나 잘 올라갑니다. 이유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여전히 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기타 다른 요인들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 그게 역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가장 큰 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줄었다는 것인데 제가 화면에 지금 그 모니터에 화면을 네. 잠깐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박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일어난 이후로 컨테이너선이 완벽하게 다른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희망봉입니다. 노선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운송료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비록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지불을 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강도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산 재고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중국산 철강 업체들이 부두에 있는 철강을 최대한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상 운송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선박수는 부족하고 운송을 해야 되는 물동량은 더 늘어나고 있고 네. 가격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6,222억 원 수준 1분기보다 대략 60% 정도 늘어나는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HMM은 역시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동방의 경우는 해운주로도 엮어서 볼 수가 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로도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살펴보니까 19%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전환할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해운 물류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동방이 예전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운 운송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해운 물류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터진 이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미국 서부 쪽에 항만이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항만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의 재료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하고 있는 물류 산업 쪽에서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아직은 이제 파업을 한 건 아닙니다. 네. 동부 쪽, 미 동부 쪽 항만 뭐 노동자 연합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자동화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이거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9월쯤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파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 다시 한번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추억을 살려 이런 종목들이 네. 한번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유전 시추 관련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좀 엮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아까 시작할 때도 이제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그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항만을 갖다가 네. 운영을 하고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뭐 이 건설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실적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이다 네. 보니까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는데요. 신고가를 갱신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것도 중간중간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쉬었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방향은 지금 충분히 상승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점단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시세 나올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동방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까지는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실적 시즌 이후로는 투자 전략 다르게 가져가면 될까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모멘텀에 굉장히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그 공백기 동안에 어떤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6월 초부터 만들어진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오늘 또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대책이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실적에 대한 어떤 부각이 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쯤 다가오게 되면 그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또 사람들이 갖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또 테마주들보다는 그런 쪽으로의 또 수급 쏠림이 한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한정된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급등을 하거나 어떤 섹터가 급등을 할 때 다른 쪽에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7월쯤에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테마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 네.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긴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되 어떤 물류 좀 전에 뭐 들으신 것처럼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따른 수혜도 있기 때문에 조정 때 한번 돌리는 흐름 나올 때 그때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동방의 경우에는 조정 때 고개를 돌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역시도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선 상승 탄력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가스비 인상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건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조금만 빠져도 지금 올리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마 자체가 우선은 너무 강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동사가 얻을 수 있는 추후의 미래 가치 또 수익성 그것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는데 우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이자 영일만 이 석유 관련된 이슈의 중심이 있는 이유가 기존의 모잠비크에서의 사업, 지분 참여에 따라 시추, 탐사, 개발, 생산 그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일만 같은 경우에는 원유보다는 지금 초점이 가스에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 30년 이상은 이제 쓸 수 있을 그런 양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유보다 가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동사가 참여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분 투자를 크게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탐사정에 대한 시추 그리고 개발 단계 이후 생산, 공급 그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이게 아쉬운 점은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이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쉬운 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지분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은 국내 가스 판매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육상 터미널에 대한 투자 정도에 그치는 것. 이건 단기적으로 아주 약간 시적 개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가스를 민간 기업과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요. 이렇게 구매를 한 가스를 기반으로 분류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성이 아직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음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없습니다. 아마 한국가스공사는 이걸 제일 원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부는 아쉽게 1번 지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한국가스공사가 우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면도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게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수금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 제가 모니터에 화면 하나 띄워놓았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네. 오른쪽 하단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부터 2022년 이때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후 미수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결국에는 받지 못한 돈입니다. 이 부분은 손실로 어느 정도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수금이 크게 줄어드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7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만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선은 5.3% 정도까지 배당 성향도 25%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매력적이라 할 수가 있고 PBR도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PBR 아직도 0.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가운데 해당 종목은 그것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조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대왕거래 테마라는 것. 이 테마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조정이 있다면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시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밥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네. 되고 또 불닭볶음면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K푸드라는 부분이 이제 수출 호조 속에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음식료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식음료 관련 종목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홀딩스가 오늘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기존의 어떤 식음료 관련된 모멘텀을 타고 상승하는 부분에 더해서 네. 앞단에 이게 작년 연말쯤 됐었죠. 이제 총선쯤 해서 그 이정재와 그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렇게 그 소주 한 잔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거가 올라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대표 출마를 하는 부분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저께 저녁인가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재 수급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식음료라는 모멘텀을 타고 있는 이런 종목 중에서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이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선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네.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 붙을 때마다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마주 하면 실체가 없어 위험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런 테마주들 중에서도 보면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서의 신성 델타테크가 처음에 상승 나왔을 때 저평가되어 있던 실적을 잘 내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네. 보시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떤 큰 테마에 편성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 실체도 없는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강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비빌 언덕이 있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 쏠림이 좀 더 일어난다라고 테마주들을 분석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식음료 관련 섹터에 분명 좋은 모멘텀 네. 그리고 향후 뭐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있을 그런 이제 뭐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뭐 대상홀딩스는 계속 매매 관점으로 우리가 대상에 놓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현재 6월 17일인가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공시가 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제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단일가 매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이런 공시가 떴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신용 매매라든지 미수 매매가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붙으시기보다는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식음료 관련 섹터와 함께 대상홀딩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음료 섹터와 더불어서 대상홀딩스까지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시적 시즌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쪽이 바로 석유화학 쪽에 있었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망이 지금 또 좋게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토대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22% 증가한 95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합성 고무입니다. 합성 고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이어와 연관이 꽤나 높은데요. 지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소폭 둔화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타이어를 전방 산업으로 하고 있는 석유화학 섹터 그중에서도 금호 석유가 일정 부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종목 또한 제가 모니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네. 지금 5월 기준으로 지역별 타이어 수요를 보게 되면 올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타이어고요. 이건 리페어입니다. 늘어난 게 딱 하나가 있죠. 중국. 중국은 신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만 이렇게 매우 크게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는 철저하게 중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기업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를 약간만 바꾸어서 자동차만 보더라도 최근에 HL만도 SL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석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석유화학도 합성 고무 부분에서의 성과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망치,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합성 고무를 제외하고 합성 원료도 지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최근 보름 정도 전에 한세실업, 화성코퍼레이션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미국에서의 소멸 판매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의류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난다면 기존 침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합성 원료 또한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가 살아나는 가운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합성 수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납니다. 의외로 괜찮은 섹터가 이 석유화학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금호석유도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기타 추종하는 정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자사주는 50%를 소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올해 9월까지 추가적인 소각 목적의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 성향은 25%, 그리고 현재 PBR은 대략 0.6%, 생각보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가 지금 19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호석유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롯데와 관련된 정보 오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대표님 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섹터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선정한 건 이제 롯데케미칼이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좀 전에 화학 섹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뭐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사실 지금 화학 섹터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좋은 흐름들을 네. 보여줬었거든요. 이 중국의 경기가 이제 돌아서는 시점부터 뭐 화학 섹터가 돌아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는 미국이 지속적인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부진한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화학의 수요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롯데케미칼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NCC 크래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그 지금 인도 시장이 또 뭐 현대차가 거기서 이제 IPO를 하니 사업을 하니 뭐 이러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의 화학 수요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부터 해서 인도의 수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수요까지 더해진다라면 지금 있는 현재 어떤 그 공장들의 생산량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올 연말 정도부터 해서 NCC 크래커 쪽이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이 공장들을 증설을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쇼티지가 불거지는 시점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5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증설을 하지 네. 않는 부분이 있고요.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해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화학 섹터는 1분기 때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많이 나온 섹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데서 조금 좋아졌다라는 정도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뭐 섹터 단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은 되지만 그 적자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겁니다. 결국은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NCC 크래커 부분에서의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배터리 팩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이 안 꺼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커버라든지 이제 쇠로 만들어진 커버를 쓰는 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꾸는데 이 플라스틱이 1000도씨에도 녹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소재를 또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유리 섬유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한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충분히 대피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구조가 가능한 그런 시간들을 벌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또 엮이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화학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이런 쪽도 수소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으면 주가 상승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지금보다 더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이 지금보다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화학 섹터 단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저는 롯데케미칼이 지금 구간에서 좀 괜찮은 뭐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어차피 이거 오늘 내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 분할로 천천히 모아 가신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뭐 매달 월급 받는 날 일정 부분 계속 모아 가신다면 요거는 향후 한 1, 2년 안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 자리까지는 우리가 목표치를 좀 보고 가면 좋겠다. 거기서 또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섹터의 뭐 전망이 밝아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상향 흐름 탈 거니까 그때 더 가져가는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부터 조정 나올 시에 이제 분할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1만 뭐 9,500원 정도가 좀 오늘 박스권으로 살짝 만들어줬던 그 가격단이기 때문에 한번 그 가격단을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전고점의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게 12만 5천 원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추세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14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 손절가는 10만 3,800원 정도, 뭐 그 정도 10만 4천 원 뭐 이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최근에 만들어 놓은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롯데케미칼 좀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롯데케미칼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피비님 섹터와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근데 사실 고점에 올라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종목별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거 선별해 볼까요? 종목은 롯데웨일푸드고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그래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 보여지는데 동사 같은 경우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한 73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이제 사업 자체를 국내가 아니라 아예 해외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고요. 그 기저에 있는 인도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제가 화면 하나 띄워놓았는데 파란색, 가장 진한 파란색이 롯데웨일푸드입니다. 롯데웨일푸드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죠. 기저에 있었던 게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유가 쭉 찾아보면 여기에 있어요. 인도 자회사. 결국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게 인도에서 조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들이
인도에서 공락이 잘 되었고 이제 날이 더 더워지기 때문에 빙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는 더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목표 가격을 22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 롯데 웰푸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전약 후강, 코스닥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형주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쏠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모멘텀과 수급은 90점이고요. 실적과 차트는 85점, 신호 강도는 80점으로 총 종합 점수 80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매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ROE는 여전히 낮긴 합니다만 이익 성장성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모멘텀과 수급은 90점이고요. 그리고 차트와 신호 강도 마지막 실적은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7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EUV 공정 사용이 또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사업 분야인 EUV 마스크 리페어 시장 역시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무려 6%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회복을 했습니다만 이내 다시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모멘텀과 실적 그리고 신호 강도는 90점이고요. 수급은 95점, 차트는 85점으로 종합 점수 90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고 있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또 생산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굵직한 반도체 회사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디램의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서 유진테크 실적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 가깝게 치솟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 대부분 토해내는 아쉬운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그래도 0.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이 종목 3개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투자한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